망원시장 골목 안쪽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상가에 엄마손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안에서는 이른을 훌쩍 넘긴 김순영이 무쇠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국자를 젓는 동작만큼은 경쾌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뒤편 작업대에서 40을 갓 넘긴 남자가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키는 크지만 어딘가 둔해 보이는 체구에 항상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순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느리지만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여는 순진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순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손님은 지갑을 열며 순영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복 받을 거라고. 순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은 필요 없고 동현이만 건강하면 된다고. 그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동현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낡은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저녁 준비를 시작하자고 부르자 동현이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이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깨끗하고 반들거리는 차들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차량들이 엄마손 반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순영이 가게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두려워해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내렸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그의 인상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보자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골목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자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회장님. 노인의 시선이 동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인은 동현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무언가를 찾아내듯 동현의 이마부터 턱선까지 천천히 훑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맞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순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과 그 노인 사이를 가로막듯이 그녀의 다리가 떨렸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저는 진성그룹 한정우입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모여들기 시작한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금융, 유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TV를 켜면 나오고 신문을 펼치면 보이는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손자를 잃었습니다. 한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손자를 찾았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져 동현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이 마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좌진 중 한 명이 동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A사 용지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용지에는 복잡한 수치와 도표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과 당신의 유전자 일치도가 99.97%입니다. 조성 관계 이미 명확합니다. 동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동현이 묻자 보좌진이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동현이 동네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그때 채취한 혈액 샘플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영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가게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나무 기둥의 거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가 동현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현아, 아니, 정민아. 내 이름은 한정민이야. 40년 전 우리 가문에서 태어난 장손이지. 동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의 이름은 김동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 계신다고 순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냐고. 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동현의 어머니라고, 40년을 키웠다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키운 것과 낳은 것은 다릅니다. 한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아이를 데려간 사람입니다. 순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한정우가 지팡이를 땅에 짚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가 보좌진을 돌아보고는 다시 동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민아, 나는 병들었어. 결핵암 말기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동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가 유일한 혈연이야. 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에 모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아들 앞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동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영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냐고. 순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동현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라고. 한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좌진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 주변을 정리하라고. 내일 아침 법률팀과 함께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은 세단들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낮게 울렸습니다. 차량들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배기가스가 뿌옇게 남았습니다. 순영과 동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재벌 손자였다는 것, 순영이 그 아이를 데려온 것이라는 것, 혹시 유괴가 아니냐는 것.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순영은 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동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말이 사실이에요? 순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반찬의 간판이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들이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팔을 붙잡은 그 손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망원시장은 술렁였습니다. 골목 입구마다 신문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손자, 진성그룹 한정우 회장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한정우가 손자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순영 씨가 그랬다는 것, 재벌 손자를 훔쳐다 키웠다는 것, 가난하다고 그런 짓을 해도 되냐는 것. 목소리들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엄마 손 반찬 앞은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줄을 서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보듯이. 가게 안에서 순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펼쳐진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는 치밀했습니다. 한정우 회장이 병상에서 손자를 그리워하는 사진, 40년 전 유괴 사건 당시의 기록, 그리고 순영의 과거까지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무연고 신생아 출신, 보육원 출신, 전과 기록 없음. 그러나 기사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이 독자들로 하여금 순영을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동현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들까지 모두 기사를 봤다고, 괜찮냐고, 진짜 재벌 손자였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가장 아팠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할 거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동현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떨어진 핸드폰이 바닥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오전 10시 검은 세단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5대였습니다. 골목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정우가 내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아내, 진성그룹 부회장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마치 악취가 나는 것처럼. 순영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순영이 말했습니다. 또 왔다고. 한정우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제기 통지서라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유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영이 말했습니다. 유괴라니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40년 전 우리 집안의 신생아가 사라졌습니다. 최수진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기에 갑자기 아기를 안고 나타났지요. 출생신고도 늦게 했고요. 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낳았다고. 증명하십시오. 최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출산 기록이 있냐고, 병원 기록이 있냐고, 증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병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신분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동현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할아버지로서. 순영이 가게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동현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자신이 회장님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동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가자고.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동현이라고 하지만 이야기는 들어보고 싶다고.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가리켰습니다. 동현이 차에 올랐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배기가스가 뿌옇게 남았습니다. 순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들통났다는 것, 그래도 40년이나 숨겼으니 대단하다는 것, 재벌 손자를 훔쳐다 키우다니 담도 크다는 것. 목소리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순영은 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성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탑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그 거울 속에서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양복 입은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한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반찬 가게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최수진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목마르지 않냐고. 집사가 은쟁반에 무언가를 올려왔습니다. 크리스탈 잔에 담긴 붉은 주스였습니다. 최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산 유기농 석류 주스라고, 한 잔에 10만 원짜리라고. 동현은 잔을 들 수 없었습니다. 10만 원.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반찬을 팔아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한 잔의 주스가 하루의 노동과 같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동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내 아버지는 내 외아들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지. 동현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너는 겨우 100일이었어.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그 틈을 타서 누군가 동현을 데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거냐고.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집에 일하던 식모였다고, 김순영, 19살짜리 계집애였다고 말했습니다. 동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최수진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고용 기록, 급여 명세서, 그리고 퇴사 처리 서류였습니다. 김순영, 1985년 3월 1일 고용, 1985년 9월 15일 무단 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동현이 사라진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동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한정우가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정민아, 나는 늙었고 병들었다. 골수이식이 필요해. 너만이 날 살릴 수 있어. 동현이 손을 빼려 했지만 한정우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절박함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다. 한정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성그룹의 지분 37%. 시가로 환산하면 8조 원이다. 강남의 빌딩 18채, 제주도의 리조트, 프랑스의 와이너리.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동현은 그 숫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8조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정우가 동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의 이름이다. 한정민, 진성그룹의 후계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일원. 동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숫자들과 단어들이 뒤섞였습니다. 한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아, 그 낡은 반찬 가게 말고 내가 진짜로 돌아가야 할 집 말이다. 최수진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평창동의 저택이었습니다.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최수진이 설명했습니다. 3,000평 대지에 지어진 한옥이라고, 동현의 방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4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자신들의 집에. 최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그 좁고 곰팡이 냄새나는 단칸방을 말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민아, 넌 거기 사람이 아니야. 넌 여기 사람이란다.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가 그를 망원동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누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재벌 손자 나셨다고, 이제 우리 같은 서민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고.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가게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작업대 앞에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베일 뻔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 순영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왔냐고, 어땠냐고, 그 크고 화려한 세계는. 동현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물어봐도 되냐고. 순영이 말했습니다. 뭐든 물어보라고.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데려온 거예요? 칼질이 멈췄습니다. 감자가 작업대에 떨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동현을 데려왔다고. 동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순영이 드디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너를 살리고 싶었어. 동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순영이 다시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칼질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동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는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묻혀있던 슬픔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박 여사도 김 사장도 이 할머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여기가 그 유괴범 가게래요. 와 진짜 낙내. 여기서 재벌 손자가 반찬 팔았다고? 그들의 목소리는 거침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 매출은 제로였습니다. 냉장고 안의 반찬들이 하나둘 상해갔습니다. 순영은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검은 봉지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순영은 그래도 매일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반찬을.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를, 점점 말이 없어지는 어머니를.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생각은 끝났니?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유전자 검사 결과상 승소는 확실하다. 한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법적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거야.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 동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주름진 얼굴. 40년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 말이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다음 달까지 이식하지 못하면 나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현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동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동현아.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가고 싶으면 가거라. 순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고. 괜찮아. 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보다. 넌 원래 그런 큰 세상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동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안 간다고, 어머니를 두고 못 간다고. 순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동현아. 정말 고맙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등에 떨어진 눈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결국에는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손 반찬의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낡은 나사가 풀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간판이었습니다. 순영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40년 동안 지켜온 이 평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걸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숨겨온 세상을 뒤흔들 무기가. 법원 출입구 앞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순영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 유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현은 골수 이식에 동의했는지.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현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판사석 건너편에 진성그룹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모두 명문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영의 옆에는 국선 변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정우와 최수진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뒤로 진성그룹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렬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진성그룹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40년 전 고용 기록, 실종 신고서, 그리고 순영의 과거 기록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순영을 압박했습니다. 변호인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김순영은 1985년 3월부터 9월까지 진성가 저택에서 일했다고, 그리고 9월 15일 갓난아기가 실종된 바로 그날 그녀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날짜들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10월 1일 갑자기 아기를 안고 망원동에 나타났다고, 출생신고는 그로부터 2달 후에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순영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유괴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직접 출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국선 변호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성그룹 변호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친권 이전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유괴, 감금,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현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냐고. 순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변호인들을, 그리고 한정우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영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데려온 것이 맞다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동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유괴가 아닙니다. 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손이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증거 있습니다. 순영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테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40년 전의 진실입니다. 순영이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휴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증거 검토를 위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순영은 봉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영과 동현은 망원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들이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모두 버려졌습니다. 동현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꺼낸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상한 반찬들을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동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영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순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동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영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원에서 돌려받은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순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1985년 3월 나는 19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보육원에서 겨우 나와서 일자리를 구했지. 진성과 저택의 식모였어. 동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택은 엄청났다. 내가 평생 본 집들을 다 합친 것보다 컸어.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거실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지. 순영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40년 전의 기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것들이 숨어 있었어. 동현이 물었습니다. 끔찍한 것들이 무엇이냐고. 한정우 회장의 아들 한진수. 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친아버지 말이다. 동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괴물이었어. 순영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강남 뺑소니 사건, 피해자 사망, 용의자 도주 중. 동현이 기사를 받아들었습니다. 1985년 8월 24일자 신문이었습니다. 1985년 8월 23일 밤이었어. 순영이 기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진수는 술에 취해 운전을 했어.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을 쳤지. 동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멈추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도망쳤어.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해자는 22살이었어. 약혼자도 있었대. 이틀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 동현이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장에서 죽었어. 한진수가 도망치는 동안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순영이 다음 기사를 꺼냈습니다. 뺑소니 사건 용의자 한진수 씨 사망으로 종결. 유족 억울하다 호소. 동현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1985년 8월 26일자였습니다. 불과 사흘 후였습니다. 이틀 뒤 한진수의 사망 기사가 났어. 순영이 비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니? 동현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살아있었어.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우 회장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 시체는 불황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구했대. 신원 확인도 회사 사람들이 거짓으로 했고, 동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진수는 미국으로 도망쳤어.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순영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했냐고. 내가 찍었어. 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런데 서재에서 한정우 회장과 한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엿들었어.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됐지. 순영이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녹음이야. 순영이 테이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를 녹음한 거야. 동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시에 나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 중고로 산 거였지. 영어 공부하려고. 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걸 서재 문 앞에 숨겨뒀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동현이 물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녹음되어 있냐고.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녀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닥쳐! 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도망치면서! 저도 무서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을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하고 있어. 시간이 얼마 없어. 한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새벽 내가 탈 비행기를 준비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라. 제 아내는요? 아이는요? 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물 것이다. 돈을 줬어. 하지만 아이가 아이는 문제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 DNA 검사라는 게 있잖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없애야지. 동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플레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시끄러워!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다! 한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는 없어. 이미 장례식장도 예약했어. 영아, 돌연사로 처리할 거야. 제 아들을. 한진수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한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새벽 집사가 처리할 것이다. 조용하게.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침묵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순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 대화를 다 들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그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널 살려야겠다고.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다음 날 새벽 나는 내가 있는 방으로 갔어.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요람에서 자고 있었어. 너무 평화롭게.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널 안았어. 담요로 감싸서.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지. 동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데리고 도망쳤냐고. 그래.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널 살리고 싶었어.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여관을 전전했어.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 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망원동에 정착했지. 이 낡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동현이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누가 믿겠니? 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19살 식모의 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 회장을 상대로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증거를 지키기로 했어. 이 테이프를, 이 사진들을, 이 모든 것을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동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 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 끔찍한 진실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동현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의심했어요. 괜찮아. 순영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나도 언젠가는 말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동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순영은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나도 안다.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강해. 40년 동안 숨겨뒀던 진실은 그 어떤 돈과 권력보다 강할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본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밝게 빛나는 건물이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공판이야. 순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동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고 늙은 여인이 갑자기 누구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을 품고 있던 사람. 동현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동현아. 밤은 깊어갔습니다. 엄마 손 반찬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은 곧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태워버릴 불길이. 순영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 그녀는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법원 앞은 새벽부터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방송국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리포터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까지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4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순영과 동현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순영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달인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30년 전 동현의 중학교 입학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약간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준비되었냐고. 준비됐어. 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순영을 향했습니다. 질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하며 법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군인처럼. 법정 안 진성그룹 측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병이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그의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 12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고용 기록, 실종 신고서. 완벽했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먼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카세트 테이프의 음성은 감정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주파수 분석 결과 녹음된 목소리는 한정우 씨 본인의 것이 맞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1985년 뺑소니 사건 기록과 한진수 씨의 사망 기록을 대조한 결과 시간적 정황상 의문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진성그룹 변호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 녹음은 40년 전의 것입니다. 맥락이 불분명하고. 앉으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1985년 뺑소니 사건과 한진수 씨의 사망건에 대해. 잠깐. 갑자기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우가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최수진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정우는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한정우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재판장님.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한정우는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0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김순영 씨, 당신이 이기는 것 같군요.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우가 동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이, 아니 동현이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골수이식 없이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합니다. 순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전 당신은 당신 손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 무고한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2살 여대생을 죽이고 도망친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다시 나타나 그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골수가 필요하니까. 당신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당신에게 동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쓸모있는 부속품일 뿐이지요. 40년 전에는 버릴 부속품이었고 지금은 필요한 부속품인 거예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동현이는 아들입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플 때 간호하고 웃을 때 함께 웃었던 내 아들입니다. 그녀가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현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나눈 사람입니까?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순영이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85년 뺑소니 사건 피해자 이미선 씨의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기록입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한진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수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은 기각되었지요. 순영이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진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진성그룹 변호인이 말하려 했지만 순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작년에 찍힌 것입니다.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한 남자가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진수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한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았냐고. 저는 40년 동안 그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순영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선 씨의 약혼자였던 분이 쓴 탄원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4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정우 씨와 한진수 씨에 대한 살인 교사 및 은폐, 위증,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쾅! 그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친권 소송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합니다. 김동현 씨는 김순영 씨의 합법적인 아들로 인정됩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수진이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 한다고,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아, 제발 나를 살려줘. 동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그 노인은 이제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한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40년 전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를 이용하려 하십니다. 동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한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부축해 법정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재벌 총수가 초라하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밖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순영을 향했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의 입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김순영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동현 씨, 재벌 유산을 포기한 심정은 어떠십니까? 순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들킬까봐, 아들을 빼앗길까봐.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그녀가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현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이깁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혈연보다 강한 사랑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순영과 동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야죠.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순영과 동현은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진성그룹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성그룹 40년 비밀 폭로로 위기. 한정우 회장 검찰 소환 예정. 진성그룹 주가 30% 폭락. 협력업체들 계약 중단 선언. 뉴스 화면에는 진성그룹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한때 가장 높이 솟아있던 그 건물이 이제는 어둡게 보였습니다. 망원시장 골목, 엄마손 반찬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괜찮아요.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모두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봤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용기에 감동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무쇠솥,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그리고 순영과 동현의 웃음소리. 일주일 후 검찰이 한정우를 소환했습니다. 한 달 후 진성그룹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석 달 후 한정우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한 채로 그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조문했을 사람의 장례식에 몇십 명만이 찾아왔습니다. 동현은 그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미선 씨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순영도 함께였습니다. 동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소 옆에 나무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용서하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동현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영도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손 반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도, 삐걱거리는 문도, 모락모락 김이 나는 솥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이너스 김순영. 동현은 그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좋았다고. 그래, 우리 아들 덕분이지.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현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어머니 반찬이 맛있어서라고. 둘 다야, 둘 다. 순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현은 40이 넘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반찬의 간판이 그 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들이 오히려 정겨워 보였습니다. 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의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가? 순영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동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8조 원의 유산도, 강남의 빌딩도, 제주도의 리조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낡은 반찬 가게와 거친 손을 가진 어머니와 정직하게 번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동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순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거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망원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손 반찬의 불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의 빛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정직이라는 이름에, 희생이라는 이름의 유산. 순영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보는 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세상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동현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찬 가게의 기적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화려함도 없는 작은 가게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 정직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망원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